방법론의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의문학은 폐쇄적 전문성과 하향적 대중성을 동시에 배격하면서 전문적 깊이와 대중적 넓이를 동시에 추구하는 곳에 위치합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공짜형 지식 모델에 입각한 구상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하학이 상달이라고 하는 전통적 공부법에 다 있기도 합니다. 하학이 상달은 낮고 쉬운 인사상에서 배워서 높고 어려운 이런 천리를 통달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래에서 배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선차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낮고 쉬운 인사에서 높고 어려운 진리를 통달하는 것, 이것은 선차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사 안에서 바로 이제 진리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의문학이 일상성을 강조하면서 그 속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후자에 더욱 밀착되어 있죠. 따라서 문화의문학은 일상에서의 진리 찾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사상학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 이것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것은 일상이에요. 그 위에서 학이라고 하는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장구라든가 문사 등 글재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고 길쌈을 하는 것, 그 일상성 위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상학이 언어와 문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역사가 구체적 현실에 착목한 것이라면 철학은 추상적 이념에 치중합니다. 의문학은 구체적 현실과 추상적 이념 사이에서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언어의 원리와 문학적 형상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의문학은 사상학적 이 논의가 가장 용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문학은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성, 변용, 소멸 혹은 재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하에서 문학은 문화의문학적 논리 속에 해명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백두현, 배준영 선생님은 이것을 문화중층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론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중층론이 어떠한 대상에 문화가 중층적으로 녹아있는 성질을 밝혀내고 분석하는 이론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어떠한 대상이 바로 문헌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문헌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한글 문헌의 어떤 분석에 필요한 문화의 어떤 구성 요소를 크게 이제 나누어서 언어 문화, 사회 문화, 특정 문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 가운데 이제 언어 문화의 어떤 정의에서 보면은 언어 요소, 언어 예절과 경어법, 그 다음에 문법과 텍스트, 필사 요소, 언어 정책 요소 이런 것 등등이 이제 여기에 배당이 되고, 사회 문화로 좀 확대해 보면은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정치적 상황, 역사적 환경이라든가 출판과 인쇄 기술, 그리고 또 특정 문화 같은 경우는 음식, 불교, 유교, 여성 문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배당이 되면서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교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은 특정 문헌 자료가 함유하고 있는 다중적 정체성을 밝히는 데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이. 그리고 의문학 자료를 문자적 원리나 해석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이제 편협된 것인데, 거기에는 문화가 중층적으로 이렇게 녹아있기 때문이죠. 전통시대의 문헌을 예로 들어보면은 문자 밖에 문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문자 밖에 훨씬 많습니다. 예컨대 글을 쓰면서 특별히 이제 경의를 표현할 경우 이 피비법 이런 걸 사용하죠.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딴 줄을 잡아 쓰되 이제 다른 줄보다 몇 자 올려 쓰는 대두법, 이런 것들도 있고, 편지를 쓸 때 남자한테는 한문으로 쓴다든가 여성한테는 한글로 쓴다는 이러한 어떤 문화적 어떤 풍토, 또 이제 경의를 표현할 때 글자 위에 글자가 함유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이제 경의를 표해야 하는 경우는 글자를 이렇게 종이로 덮어요. 덮어서 글자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런 매우 다양한 글쓰기 문화가 입체적으로 펼쳐집니다. 문집의 편차 방법에도 이러한 문화가 깊이 삼토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퇴계집, 율곡집만 이렇게 보더라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보통 보면은 퇴계집, 율곡집 이런 편차체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보는데요. 편차체제를 보면은 퇴계하고 율곡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퇴계집 같은 경우는 시가 맨 처음에 있지만 율곡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리고 퇴계집 같은 경우는 서, 이게 3분의 2 정도 가장 많고 이 학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관료문인이었던 율곡 같은 경우는 임금한테 이제 올리는 상소문이라든가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있고 제일 많아요. 문학으로 한정을 해서 보더라도 퇴계 자신은 자기가 지었는 시를 저작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한 데 비해 가지고 율곡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자기가 처리하지 않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집을 만들면서 뒤에 중형인 이번이라 하는 사람과 제자 이사선이 막 수집을 해서 그 형태별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완전히 이렇게 다르죠. 문집의 외형이라든가 바깥으로 나가보면 이것들이 금방 이렇게 이해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팎을 같이 봐야 된다. 이 삼국유사는 문학적 방법론 개발에 매우 중요한 영감을 주는데요. 우선 이 자료가 우리 민족의 시원을 당군으로 설정을 하였고 풍류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중적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삼국유사는 분명 역사서이지만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죠. 문학, 신화학, 민속학 등등에서 이러한 근대 문학의 재분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중적 정체성에서 다중적이기 때문에 학자적 연구에 매우 유리하고 정체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민족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삼국유사의 몇 부면을 교육적 차원에서 간단히 소개하면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글쓰기 측면에서 운문과 산문이 서로 교육되고 있습니다. 근대적 글쓰기는 운문과 산문을 철저히 구분하고 이 가운데 낭만적 감성이나 시적 감각을 배제하는 산문 정신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산문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그려내는 리얼리티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통문학은 한 작품 안에 이 둘이 서로 교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오신화도 그렇고 삼국유사 안에서도 보면은 요게 이제 노일부덕 달달박박 이야기인데 해질 무렵에 불도에 정진하고 있는 달달박박에게 20세 전후의 묘령의 어떤 낭자가 난향과 사향을 풍기면서 묻고 가겠다고 해달라면서 위에 같은 시를 짓습니다. 이러한 삽입시는 산문 정신의 훼손이 아니라 오히려 서사 구조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이러한 운문과 산문의 교육은 판소리에서는 창과 안일이로, 일기에서는 감흥의 제고로, 비문에서는 요약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는 산문적 이완과 운문적 긴장을 신축적으로 하면서도 작가로 하여금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했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글쓰기 방식을 교육적 측면에서 새롭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관심이 많은 생태주의와 관련된 건데요. 이 생태주의는 인간과 자연 혹은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가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조화적 질서 속에서 서로의 삶이 하나의 유기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자신과 함께 상대를 존중합니다. 자신이 중요하듯이 상대를 중시하는 세계관은 나를 전적으로 희생시키지도 않고 상대를 자신에게 종속시키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존의 논리와 함께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움이 발생하는데요. 녹색 렌즈를 통해서 세계를 읽기 때문에 자연의 위대함에 기반해서 인간을 이해합니다. 단군 신화에 나오는 신단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신단수가 이제 이런 나무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정령신앙이라든가 수목신앙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생태학적 상상력을 이제 가능케 하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우주목, 신단수 아래에서 새로운 생명이 이제 잉태되는 이러한 생태주의적 상상력이 깊이 있게 들어있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 박혁거세 신화에 나타나는 나정의 어떤 소나무숲, 그 다음에 김알지 신화와 계림의 참느릅 나무숲 이렇게 이어지면서 자연과 인간의 교융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절비합니다. 이러한 어떤 서로 자신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것과 이제 교섭하는 이러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사상사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이 교육되고 있는데 인간의 세계관이 체계적으로 정립된 것을 사상이라고 한다면 유불도와 같은 뚜렷한 사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고유신앙이 존재하는데요.
고유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는 갈등과 긴장이 있게 마련이고 2차전의 순교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랑은 무척 노력을 했고 풍류도 유불도 회통의 세계관은 이 과정에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그 동화사 창건설화를 보면은 이 심지라고 하는 사람이 팔관자를 이고 이렇게 동화사 쪽으로 오는데 여기에 고유신앙이라는 산신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 받아들이죠. 심지를 적극 맞이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고유한 것과 새로운 것이 서로 교융하게 됩니다. 그 교융은 하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신이 심지를 높은 바위 위에서 앉히고 그로부터 바위 아래에 또 이제 엎드려서 전기를 받기 때문인데 우리는 여기서 고유신앙과 불교신앙의 교융이 각자의 독자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질서를 다시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